최상병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저는 지금 상황이 이게 다 증거가 거의 나왔던데 대통령 증거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정황은 대통령이 직권남용한 것 아닌가.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는 매우 뚜렷해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상황은 그렇죠. 김민하 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MBC 보도도 그렇고 네. 오늘 한겨레 보도도 그렇고 쭉 이제 종합을 해보면은 얼개가 다 맞춰져 버렸어. 그렇죠. 지금 네. 이제 이 박정원 대령에 대한 재판에서 나온 관계자들의 통화 기록 이런 것들을 지금 입수해서 보도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가령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통화 기록을 보니까 국면마다 사실 이게 지금까지는 대통령의 어떤 경로의 상황이 저기 이제 어떤 용산의 신부에서 있었고 예. 그 대통령의 어떤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서 대통령의 손발들이 막 움직였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지금 나온 보도들은 핵심이 뭐냐면 대통령이 직접 실무선까지 전화를 막 돌려가지고 뭔진 모르지만 뭔가를 얘기를 했다는 게 통화 기록이 확인이 됐다. 여기까지가 나온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이날이 8월 2일 날, 지난해 8월 2일 날, 그러니까 해병대 수사단이 이 이첩을 강행한 날이죠. 경북경찰청에다가. 그렇죠. 네. 이첩을 강행한 날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를 임기훈 국방비서관하고 박진희 군사보좌관하고 등등의 통일을 보니까 임기훈 국방비서관하고도 대통령이 몇 차례나 통화를 하고 이종섭 전 장관하고도 통화를 하고 이런 기록들이 나오더라. 요거는 목록을 제가 좀 정리를 해봤으니까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10시 50분경에 경북경찰청으로 이첩을 합니다. 그리고 이첩했니? 라고 김계한이 박정훈에게 물어보니까 이첩했습니다. 지금 막으면 안 돼? 그러면은 직권남용입니다.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된 게 10시 50분 11시 경쯤입니다. 10시에 이미 출발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11시경에 경북경찰청으로 이첩이 된 겁니다. 물리적으로는. 12시 7분에 대통령은 첫 통화를 이종섭과 시작해서 43분 등까지 해서 3차례 정도 하잖아요. 7분, 43분, 12시 7분, 43분. 그리고 1시 25분에 다시 임기훈 비서관과 통화를 하죠. 1시 42분에 임기훈은 국방부에 있는 유재훈 법무관리관에게 전화를 해서 2분 12초 통화를 합니다. 네. 유재훈은 바로 그 직후인 1시 51분에 경북경찰청에 전화를 해요. 사건 기록을 회수하겠다고 통보를 합니다. 자, 그러면 대통령이 박정훈이 김계한에게 보고를 하고 그게 이제 알려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알려진 거는 텔레그램으로 이미 나왔죠. 네. 나왔고 알려지고 난 다음에 대통령이 이종섭에게 통화를 하고 그리고 임기훈 비서관과 통화를 하고 임기훈은 유재은에게 통화를 하고 유재은은 1시 51분에 경북경찰청에 야, 그 사건 기록 공문서 함에 넣지 마. 우리가 회수할 거니까. 그렇게 통보를 하고 그 이후에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회의를 합니다. 요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우즈베키스탄에 가 있었고 그래서 아마도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오후 4시 21분에 신범철에게 전화 10초 합니다. 회수했으니까 알아서 처리해. 뭐 이 정도 했겠지. 여기까지는 내용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시간 정황상 이거는 윤석열이 시켰어. 컨트롤 타워였던 거예요. 네. 네.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 직접 다 전화해서 네. 야 넘어갔어? 줬어? 안 된다고 했잖아. 다시 갖고 와. 라고 하고 갖고 왔어? 갖고 왔어? 그럼 조사본부에 줘. 라고 하고 조사본부에 넘어갔으면 넘어갔으니까 네. 그 다음부터는 제대로 처리해. 라고 하고 그렇지. 이런 거 아니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시원 검사 출신의 이시원과 유재은이 굉장히 많이 통화를 하잖아요. 이 이후에 이거는 야 이거 법적으로 어떻게 다시 바꿔야 돼? 그러면 국방부 조사본부에서요 다시 이렇게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박정훈이가 잘못됐다라고 보고서를 만들면 되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그 알리바이로 쭉 간 거예요. 그래서 근데 국방부 조사본부가 그게 아니에요. 박정훈이 맞았어요. 라고 계속 중간 보고서를 8월 14일에 내니까 8월 17일에 또 회의를 한 거야. 바꿔.
8월 21일 날 그래서 최종 보고서를 낸 거예요. 지금 경북경찰청도 조심하셔야 되는 게 경북경찰청도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객관적으로 중립적인 인사들 모아가지고 우리가 제대로 이거 수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경북경찰청도 이제까지 하는 거 보면 냄새 엄청나. 대통령실에 맞추는 그 보고서 수사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정권이 지금 하는 이 패턴과 이 정황들이 다 드러났기 때문에 경북경찰청은 정말 조심하십시오. 그 경북경찰청에 얼만큼의 압력이 지금 들어갔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뭐가 공개됐냐면 해병대 수사단에서 그거 이제 넘길 때 그거를 이제 국방부에다가 주지 말라는 취지의 얘기를 해병대 수사단이 하고 거기에 대해서 경북경찰청이 위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어쩔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그 통화 내용이 있어요. 녹취된 게 보도가 된 바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때도 그 또 경북경찰청에서 전화 받은 사람이 또 해병대 출신인가 보더만요. 자기도 해병대 출신이다라는 얘기는 거의 울더라고요. 그럼 울었지. 네. 거의 울었어. 거의 울면서 이게 뭐 어떻게 잘 해보겠습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본인들도 너무 이게 그렇죠. 아닌 거야. 말이 안 되니 근거도 없이 와가지고 달라고 하니까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얼마나 대단한 압력이 들어갔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경찰 라인 저 상부서부터 국수본 출신의 누가 대통령실에 가가지고 거기서부터 쭉 내려온 그렇죠. 라인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아니 그 선임 행정관이 그렇게 쭉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게 그 사람이 경정밖에 안 돼. 경정인데 다시 또 국수본의 총경한테 전화를 하고 총경이 거꾸로 이게 경정, 총경, 경무관이잖아요. 근데 대통령실 경정이 국수본의 총경한테 전화를 하고 국수본의 총경이 경북경찰청의 경무관한테 전화를 해. 총경이 경무관 달라면 한 7년 있어야 돼. 일반 회사로 보면은 그때부터 별이에요. 경무관 때부터. 근데 우리 이제 총경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경정 따위가 총경한테 전화하고 총경 따위가 경무관한테 전화해가지고 이게 싹 바뀌어버린 거야. 이게 국가가 뭐 이래? 근데 그게 과연 그 사람이 경정인데 저 김민한데요. 그거 안 됩니다. 이렇게 했겠느냐. 그렇죠. 그게 아니라 대통령실입니다. 윗분의 뜻입니다. 그렇지. 죄송합니다. 예. 선배님 윗분의 뜻입니다. 이렇게 갔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경북경찰청에 또 상당한 이제 곤란함이 있을 텐데 다 기록으로 남겨놔야 된다. 경찰이 남겨놓으십시오. 분명히. 네, 흔적을 남겨놔야 됩니다. 오늘이 이 최상병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청문회 이제 하루 전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 윤 대통령과의 연결고리가 본격적으로 풀리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실과 국방부까지 이어지는 이시원, 임기훈, 유재은까지 통화가 여러 차례, 뭐 20차례 뭐 이런 식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대통령이 개인 폰으로 실무선까지 그 8월경에 계속해서 전화하는 것들이 계속 다 밝혀지고 있고 아마 저는 이 정도 단계가 되면 일반 수사나 이럴 때 이런 데서도 볼 때 내부 고발이 있을 단계다라고 그렇죠. 봅니다. 왜냐하면 네, 이제 너무 여러 명의 이 혐의가 밝혀졌기 때문에 증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본인이라도 수사에 협조해야 그래야 이 가볍게 처벌받을 수 있는 여러 사람이 등장할 거거든요. 근데 내일이 청문회이고 그러면 국회의원들에게 여러 경로로 제보가 들어갔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민주당도 사실은 긴장해야 돼요. 지금 내일 딱 하루기 때문에 내일 이제까지 언론에서 나온 것들을 정리하는 수준이나 뭐 화만 내고 어떤 진실에 좀 한 발 앞서가는 어떤 새로운 사실을 폭로해내고 아니면은 진짜 진술을 끄집어내는 이런 게 안 나오면 국민들한테 야 저거는 분명히 대통령이 직권남용 혐의가 있는데 저렇게밖에 못해? 그래서 실망감을 안겨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전 내일 청문회가 맹탕 예. 청문회가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은 예. 이종섭이나 임성근 안 나갈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나간다고 했지만 이러한 계속 단독 보도들이 나오는 것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저는 막판에 국민의힘 쪽에서도 니들 왜 나가려고 그래? 나가지 마.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이종섭, 임성근 둘 다. 저는 안 나갈 거라고 봐요. 나가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밝히면은 대통령한테 직접적으로 그렇죠. 연루가 이제 네. 증명이 되는 것이고 아니면은 이렇게 나가서 정말 앵무새처럼 이 말만 하겠죠.
죄송합니다. 지금 공수처 수사 중이라서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계속 이 얘기만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은 국민들이 이거 보면은 엄청나게 화내실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사람들 안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 국민의힘 쪽에서는 우리도 출석 안 하는데 상임위에 당신들 나가가지고 야당 의원들에게 거의 취조 형식으로 당신들 당할 거다. 그거 마실수 거기서 좀만 삐끗하면 대통령에게 누가 될 거다. 당신들 나가면 안 된다.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내일 청문회가 기대만큼 사실관계가 밝혀지는 청문회가 안 될 가능성도 높아 보여서 안 나오면 결국에는 큰일인데. 결국에는 이거는 정말 특검으로 와서 대통령실이든 국방부든 뭐든 예. 제대로 압수수색하고 소환하고 그래가지고 이 젊은 청년 억울한 죽음을 밝혀야죠. 특히 민주당이 숨기려는 자가 범인이지 뭐. 그렇죠. 그러면 그래서 민주당이 이런 상황까지 예상하고 전략을 짠다면은 예. 만약에 그렇게 안 나오고 침대 축구 하면은 그러면 뭘 정확하게 짚어야 되냐면 이러니까 특검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그렇죠.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방향으로 그러면 전략을 짜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그리고 출석 관련해서는요. 그 하나만 덧붙이면 예. 그 최순실 국정농단 때도 청문회 때 여러 명이 이유 없이 계속해서 안 나왔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 등등이 이제 기소가 됐었는데요. 형사처벌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계속해서 불응하면 형사처벌 규정이 있는데 이 군인들의 경우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직돼요. 파면이 되는 거, 파면 같은 효과가 나는 건데 이게 어떤 불이익이 있냐면 퇴직연금이나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돈 등등이 다 2분의 1로 삭감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부담이 있는데 문제는 예전에 그 제가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 그 예를 말씀드린 게 최순실 국정농단 때 안 나왔는데 1심에서는 집행유예가 나왔단 말이에요. 예. 2심에서 벌금 1,000만 원으로 감형이 됐었어요. 그런 사례들이 그 정도 처벌을 했었다. 아마 지금 청문회에 나올까 말까를 가지고서 그거를 아마 그러니까 벌금형으로만 감형되면 그러면 별 위험은 없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아마 좀 이 조율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당사자들은 그렇겠네. 그러면 벌금형으로 감형되기 위해서라도 협조를 먼저 해버리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장성철 소장님. 아니 그렇게 협조할 수가 있는데 그럴 수도 있지. 여태껏 상임위에서 그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해서 고발할 때는 여야가 합의를 해서 고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최순실 그때도 당시에 새누리당 의원들도 다 참석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얘는 정말 괘씸하다. 얘는 고발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그런 건데 지금까지 국회 상임위에서 고발 건 중에서 어느 한 당이 고발하자고 해서 고발된 적은 없어요. 이게 이제 국회법 조항에 있는 건지 아니면 관례인 건지 그건 제가 지금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네. 그래서 아마 국회법 조항에 그렇게 있으면 민주당 단독으로 불출석한 사람들을 고발하기는 쉬워 보이지가 않는다. 좀 그렇게 말씀드려요. 근데 저는 좀 국회에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게 국회의원은 우리랑 달리 면책특권이 있잖아. 네. 국회 내에서 하는 거는 면책특권이 있거든. 네. 그러면 저는 우리나라에서 정말 폐지해야 되는 거는 허위사실 유포를 형사법으로 처벌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반문명적인 법인데 그거는 제발 OECD에 한국밖에 없을 거야 아마. 한국이나 뭐 멕시코나 있을까? 하여간 그 정도일 텐데 그거가 없어져야 언론 자유가 훨씬 더 만개가 되거든요. 정확히는 이제 명예훼손. 그걸 명예훼손이죠. 예. 근데 이 사람들은 국회 내에서 그런 형사법으로는 이제 처벌을 받지 않잖아요. 명예훼손 관련해서. 그래서 저는 좀 설득력 있는 언론도 받았을 수 있는 근거를 가진 가령 임성근이 제 시나리오입니다. 임성근이 7월 28일 날에 임성근은 알았거든요. 박정훈이 김기환에게 수사 혐의자까지 포함된 수사 결과 보고서를 준 거는 직속상관인 그 김기환에게 준 거는 7월 28일이에요. 7월 28일 오후에 김기환은 임성근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당신도 혐의자니까 곧 있으면 보직 퇴임될 거니까 있어. 네. 28일부터 31일 오전 한 10시경 이른바 수보회의, 수석 보좌관, 안보보좌관 회의 전까지 어떤 일, 자기와 관련된 인사와 관련된 어떤 로비가 없었으면 대통령이 야 이런 일 가지고 사단장을 잘라라는 말을
했겠느냐. 그렇죠. 여기에 좀 집중을 해주시면 네. 그러면 임성근이 이 2.5일 기간 7월 28일부터 30일 오전까지 누구와 어떤 통화를 했는지 그게 대통령이나 혹시 여사 측근과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만 좀 속 시원하게 나와줘도 그렇죠. 그게 핵심 아니에요? 사실은? 사건의 국면은 완전히 전환된다. 아, 그렇죠. 인사로비 사건으로. 그렇죠. 그래서 그 어떤 팩트, 인맥도라도 통화 기록이라도 지금까지 나온 통화 기록과는 다른 통화 기록이라도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거를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국회의원들밖에 없다. 그렇죠. 국회에서. 그럼 예. 그래야 우리가 좀 쓰지. 우리는 지금 좀 조심하시라. 예, 우리는 좀 아니 워낙 윤석열 정부가 이상하잖아요. 아무거나 막 걸잖아.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거는 좀 했으면 좋겠다. 맞아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 최고 엘리트인 검사들이 계산을 해서 김건희 여사와 그 일가가 과연 이런 주가 조작을 의심받는 사건을 통하여 얼마만큼의 수익을 거뒀는가에 대해서 검사가 계산해서 22억인가 23억인가를 계산한 내용을 그 재판에 제출한 내용을 방송에서 언급을 했다는 이유로 23억. 그렇죠. 예. 최은순과 김건희 그렇죠. 두 사람. 예. 그렇죠. 그걸 언급했다는 이유로 방심에 걸어가지고 그게 뭐 대단한 무슨 대단한 허위 사실을 얘기한 것처럼 막 다루는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무서워. 예. 그러니까는 뭘 얘기해서 어디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나라기 때문에 김건희의 기억자만 나와도 이 김만 붙여도 어떻게 그래서 김값이 올랐나요? 기가시 오는 건가? 그래서 아니 검사가 계산했다는데도 왜 그걸 얘기하면 안 되냐고요? 검사가 계산했는데 내가 계산한 게 아니고. 이 확인해봤어 이러는 거 아니야 지금? 방심위라든지 권위기라든지 행정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하고 있어요. 맞아요.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권력의 사적 남용입니다. 예. 그 정도 됐는데 어떻게 국회의원이 예를 들면 국회에서 그렇게 추궁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좀 불안한데 그렇게 얘기를 한 걸 전했다고 하는 것도 이런 억지를 써가지고 막 때릴 것 같은데 그런 배경도 없이 그런 어떤 거리도 없이 어떻게 또 우리가 막 이렇게 보도를 하고 또는 유튜브 이런 데서 하다못해 유튜브나 이런 방송에서 적극적으로 막 얘기를 하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우려를 가진 사람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럼요. 말문을 틔워줘야죠. 말문을 틔워줘야 됩니다. 이거는. 국회의원들이 좀 해줘야 돼. 그러니까요. 그거는 배지 달았으니까. 그리고 조금 좀 저는 너무 뻔뻔하다고 보는 게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도 뭐 아모 나 20몇 짜리지롱 뭐 이랬잖아요. 예? 그거 만약에 이제 이재명 대표나 뭐 문재인 대통령 또는 뭐 김정숙 여사가 나 아모 26짜리지롱 뭐 이랬다거나 나는 7월 말 이전에 이종섭 장관이나 뭐 이런 사람들처럼 7월 말 이전에 쓴 핸드폰은 제출 안 했지롱. 새 휴대폰 제출했지롱. 이랬다면 이게 가만 이게 한 줄 단신으로 이렇게 나가고 이게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비정상적인 일들이 일상화돼서 자연스럽게 나와가지고 참 당황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우리 김민하 평론가님이나 우리 조수진 변호사님 여러 가지 말씀처럼 지금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은 공직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것 같고 공직을 담당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보호할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국민들을 향해서 거짓말을 하고 사실과 아닌 얘기들을 하고 금방 드러나잖아요. 이 수사를 통해서.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공직을 담당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를 했고 투표장 가서 찍었던 사람으로서 상당히 좀 부끄럽다. 그런 생각이 요즘엔 참 많이 들어요. 찍었어? 아, 찍었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정권 교체했어야 아니 되니까. 그 전에 엑스파일 이야기했잖아. 그래도 정권 교체는 해야 되니까. 드럼통 얘기하고 그러셨잖아요. 아니 그러면은 이재명이 그렇게 싫었어요. 이재명이 그렇게 싫으면 심상정이라도 찍지. 그건 어떤 이념적으로 아니, 안 돼. 그러니까 보수니까 네, 보수 정권 교체를 해야 신이고 된다.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 아니 네. 보수가 아니잖아 지금 보니까. 이제 2년 지나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아 이거 뭐지 막 이랬는데 네. 지금 해보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그 집단들은 보수가 아닌 것 같아요. 보수파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보수 쪽 사람들 만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윤석열 대통령을 빼고 보수파는 리셋을 해야 된다. 그 맞아요. 네, 계속 저렇게 보호하고 옹호하고 발걸음에 보폭을 맞추다 보면 보수파 당신네들도 완전히 구렁텅이에 빠진다. 그렇죠. 빨리 손절해라. 그랬더니 제가 10명한테 얘기했는데 10명 다 맞대요. 그래가지고 보수파 진영에서도 그런 생각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다들 저도 뭐 제가 보수 인사들을 많이 알거나 그렇지는 않은데 방송국이나 이런 데 가다 보면은 이제 결국은 마주치게 되잖아요. 뭐 요즘에는 못 갑니다만 방송국을 안 불러서 못 갑니다만. 과거에 마주쳤을 때. 네. 네. 근데 그때부터도 해서 하여튼 이런 거 저런 거 문제 아닙니다. 막 이런 얘기를 막 하거든요. 네. 그러면 또 다 맞다고 해요. 이 맞아요. 보수 분들이. 근데 중요한 거는 국민의힘이라는 당에 가가지고 당에 가서는 그러면 무슨 말씀들을 하시고 무슨 시도들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으로 표출이 되는 거는 전혀 이런 게 아니고 지금도 보세요. 무슨 전당대회를 한다고 그러고 있는데 지금 최대 쟁점이 뭡니까? 김경률은 왜 누가 추천했느냐? 김경률을 예, 누가 아직도 그 이야기를 해? 그 어제까지 그 얘기를 한참 하고 오늘 신문에도 김경률이 김경률 추천한 사람이 누구냐? 이철규냐 한동훈이냐를 넣고 조선일보가 캐리커처를 그릴 정도로 그렸다기보다는 합성할 정도로 그런 거나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한심한 얘기나 하는 요 구도로 전당대회가 지금 치러질 것 같은데 그렇죠. 리셋이 언제 됩니까 도대체? 리셋이 언제 돼요? 걱정이 많이 돼요. 왜 제가 보수 정당까지 걱정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나라의 걱정이 한 축을 되죠. 담당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걱정은 해야죠. 그리고 권력이 그쪽으로 다 집중이 돼 있고 지금 현재 집권 권력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집권 권력이 네. 지금 잘해야 되는 때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북러 얘기도 했는데 지금 해야 될 현안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 정말 진심으로 불안하고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아까 이성적으로는 그런 포인트를 좀 짚어줬으면 좋겠다, 국회의원들이. 그리고 그런 사실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이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이 화가 날 수 있는 포인트들이 또 있어요.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장관, 이종섭 전 장관, 네. 박진희 군사보좌관, 네. 군 검찰 단장 다 깡통 휴대폰을 제출했어. 야, 아, 이래도 되는 거야 진짜? 증거인멸이네요. 이게 뭐 하자는 거야 진짜? 근데- 증거인멸을 해도 기소가 안 될 거다, 수사가 안 될 거다라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궁금한 게 있는데 법조계 상식입니까? 이렇게 깡통 휴대폰을 제출하는 게 아니 그리고 이 정도 됐으면 휴대폰을- 어마어마하게 나와야 되거든. 누구나 하는 일인가요 이게? 누구나 이제 많이 하죠. 하는데 이게 이렇게 수사 중에 또는 수사 임박해서 하면 증거인멸이 추가가 됩니다. 아니 그리고 그러니까 이러면 대부분은 구속영장 청구해야 되는 거 구속 아니야? 사유예요. 증거를 인멸하고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되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액션이죠. 자기 거를 이렇게 하는 거는 증거인멸 뭐 죄명이 안 된다. 아니 그 전에 휴대폰 잃어버렸다고 하면서 그 새 휴대폰을 제출하니까 깡통 휴대폰인 거죠. 법상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보통은 본인들이 이 인멸하는 핸드폰에 내 공범의 증거도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증거인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서 조직적인 거지. 그렇죠. 그 점이 의심이 되는 조직적인 게 거야. 그 점이 의심이 되는 게 네. 각자 이렇게 있다가 아 내가 수사를 받을 것 같은데 각자 생각을 해서 그렇죠. 수사 대상이 될 것 같은데 빨리 휴대폰을 새 걸로 바꿔야겠다. 마침 애플이 좋은 휴대폰 개발했다 그러는데 이렇게 갖고 바꾼 거냐 아니면은 어느 날 한 날 한시에 모여가지고 세미나를 한 거냐 어떻게 이거를 넘어갈지에 대해서 근데 한 번에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저 같은 이제 법을 잘 모르고 무식한 사람 입장에서는 뉴스를 보다 보면은 아니 짰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이 깡통폰을 제출할 때 노리는 게 뭐냐면은 이 카카오톡하고 문자 메시지를 지우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 보통 전화 내역은 어차피 지울 수가 없어요. 그 SK텔레콤 통신 기록이 있지. 다 있기 때문에 전화 내역이 녹음되지도 않고. 근데 문자 텔레그램은 핸드폰에서 그렇죠. 지우면은 포렌식을 해도 안 살아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텔레그램은. 그래서 보통 텔레그램 대화를 많이 쓰는 거고요. 그렇죠. 그런데 카카오톡하고 문자로 이 사람들이 주고받은 게 많다는 방증이에요. 카카오톡하고 문자는 다 지워버리더라도 이 폰을 대검의 포렌식 센터에 넣어서 포렌식을 하면 되살아나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거기에 뭔가 본인들한테 결정적으로 불리한 게 많다 보니까 그거를 지우려고 그러면 이 그 문자는 2달만 보관이 되고 카카오톡은 본사에서 보관을 안 한다고 지금 주장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핸드폰 자체를 한강에 던진다든가 아니면 어디에 묻어버린다든가 이 자체를 없애면 이 포렌식 할 대상이 없어지니까 감출 수 있는 거죠. 이게 조직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럼 어떤 분이 야 내가 수사해봐서 아는데 야 휴대폰 원래 쓰던 거 좀 버리고 혹시 저 검찰에 내라 그러면 저 깡통폰 내라고 누군가 지시하지 않아요? 여보세요. 난 저기 안 돼, 윤석열 안 돼, 안 돼, 정권의 윤석열 정권의 핵심 관계자인데. 안 돼, 안 돼. 난 절대로 내가 그 사람이 아니고 목소리가 비슷해. 핵심 관계자인데 내가 저 법을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거는 안 되고. 버려? 비슷한데요? 비슷한데요? 진짜 비슷하다. 괜찮은데? 앞으로 계속 개발해요. 생긴 것도 네. 생긴 것도. 극과로. 네, 근데 분야로. 이거가 좀 심각한 게 국회의원들 지금 기자들도 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이 사람들이 언제부터 그러면 조직적으로 은폐 만약에 하려고 했으면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면 3월에 올해 3월이요? 예, 올 3월에 이 사건이 발생한 건 7월이에요. 네. 그리고 사건이 완전히 거꾸로 뒤집힌 건 8, 9월입니다. 네. 그렇죠. 근데 올해 3월에 런종섭 사태가 있었잖아요. 자, 근데 런종섭 사태 이전을 보면 공수처가 출금을 했잖아. 네. 출금을 이종섭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대통령실은 몰랐다고 했지만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본인에게 통보가 됩니까? 출국 금지가? 출금시 통보 되면? 안 됩니다. 통보는 안 됩니까? 네. 공항에서 나갈 때 잡히는 거죠. 근데 상황 자체는 지금 정황상 제가 관련해서 쭉 들어보고 있습니다. 취재원들에게. 네. 1월부터 한 것 같아요. 1월부터 뭔가 감추어야 된다. 빼돌리려고. 감춰야 된다라는 모의를 한 것 같은 정황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굉장히 오랜 시간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섣불리 지금 들어가서 야 이거 다 됐어, 다 된 밥에 우리가 숟가락만 얹으면 돼. 절대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생각이 드는 게 네. 그때도 이상했어요. 제 날짜까지 기억을 하는 게 네. 3월 14일인가부터 갑자기 대통령실이 나와가지고 그때도 이거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네. 공수처가 좌파의 무슨 공작기구다 이런 소리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네. 근데 그때 사실은 한 얘기를 잘 보면은 물론 대통령이 나중에 기자회견한 것도 거의 똑같은 얘기였는데 공수처가 출국 금지 조치를 한 게 문제고 이상하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얘기를 잘 들어보면은 무슨 얘기냐면은 이종섭 전 장관을 호주 대사를 시키기 위해서 그냥 오늘 내가 호주 대사 시킬게라고 버튼 딱 누르면 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 전부터 아그레망이니 뭐니 하기 그렇죠. 위해서 준비를 막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 얘기를 다 뻔히 알 텐데 네. 그 전부터 공수처가 그 전에 뭐 8월 달에 이게 어쨌든 고발된 거를 가만히 있다가 12월, 1월 요 넘어갈 때부터 아주 괘씸하게도 출국 금지를 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마치 직접적으로 얘기 안 했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공수처가 수사를 안 하면서 있다가 이종섭 전 장관은 그래서 수사를 안 하고 있어서 뭐 별일 없는가 보다 하고 이 대통령실의 주장 네. 별일 없는가 보다 별건이 아닌가 보다 하고 우리가 뭐 고발이 됐다는 이유만으로 이 호주 대사를 안 시킬 수는 없으니 그렇죠. 호주 대사를 시키려고 했더니만 공수처가 갑자기 반기를 들고 반란을 일으켰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대번에 드는 의심이 그러면은 그 공수처가 반란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걸 생각한 때는 언제야? 그 생각부터 딱 들고 그렇죠. 1월부터 알았던 거 아니야 그러면? 그렇죠.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시간을 쭉 돌이켜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얼마나 많이 준비를 했을까? 8월에 한 행위도 이시은과 유재현이 법률 전문가들이 야 이거를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해서 9월에 그렇게 했을까? 그리고 집단 항명으로 넘기고 안 되니까 항명으로 넘기고 이렇게 쭉쭉쭉 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나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에 급소를 찔러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거짓말을 많이 했어요. 거짓말 많이 했어요. 네. 이종섭, 김계한 등은 계속 거짓말했고 대통령실에 임기훈도 거짓말한 거야. 그럼요. 예, 이거 국회에서
따져야 돼요. 언론도 계속 물고 늘어져야 되고. 세 번째, 임성근 이 전 사단장은 끝까지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고 있잖아요. 그건 정말 참 군인으로서 그게 과연 자격이 있는 것이냐. 부하들한테 책임을 미루려고 하고 네. 본인은 책임이 없다고 비겁하게 빠져나가려고 하고 그런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그렇죠. 해병대 사령관이었다라는 게 좀 아찔해요. 아찔한데 정말 아찔해요. 이 사람은 군인은 죽어주도록 훈련되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군인은 죽어주도록 훈련되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군인에 자기가 없는 거야. 투스타는 군인이 아니야. 사병만 군인이야. 그러니까 이따위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병은 징집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국민이에요. 지는 직업군인이잖아. 그리고 가장 큰 책임을 져야 되는 별이잖아. 아니 해병대 사단장이 사병이 죽었는데 군인은 죽어주도록 훈련되는 존재. 그럼 지는 뭐야? 저는 그 말이 네. 제일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위험한 일을 구명조끼도 없이 시켰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그런 그렇지.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병사가 군대에서 여러 그 군대의 이 재산이나 기물 중에서 들어가 있는 것은 전쟁 중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쟁 그렇죠. 중에. 근데 그게 아니라 평시에 징집돼서 간 우리 젊은이들의 생명과 안전은 소중하게 보호를 어떻게 하면은 아무런 문제 없이 훈련을 할 것이냐, 대민 활동할 것이냐를 고민을 해야 될 지위에 있는 사람이 맞습니다. 죽어도 되는 존재다, 죽어야 되는 존재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거를 오히려 언론에 얘기할 정도라는 것이 지금 이 사단을 불렀구나. 거기다 이걸 깨닫게 되는 만약에 말이었어요. 대통령이 박정훈 대령의 주장대로 김기한 사령관에게 들었다는 이 말, 이런 일로 사단장을 자르냐? 라고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때 이런 일로가 사병이 죽은 거야. 국민의 한 사람이 죽은 거고 그중에서 가장 용맹스러운 군인인 해병이 죽은 거야. 예? 징집된 해병이. 근데 이런 일로 사단장을 자르냐에 들어가 있는 멘탈, 정신 상태는, 대통령의 정신 상태는 사단장이 제일 중요한 거야. 국민이나 사병, 주권자는 중요하지 않아. 이런 일? 감히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대통령이? 만약에 했다면 임성근의 정신 자세, 국가에 대한 충성도나 대통령, 국가는 곧 국민이잖아요. 대통령의 국가, 국민에 대한 존경심이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이자들이 이런 식의 멘탈을 계속 가지고 이 나라를 운영한다면 국민은 수단화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뭐 장 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정말 군인답지 않은 게 뭐냐에 대해서, 그러니까 군인은 뭐 죽어주기 위해서 훈련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굳이 얘기를 하자면은 제 생각에는 책임을, 다른 어떤 뭐 공직자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책임감을 더 강하게 가져야 되는 존재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을지 몰라요. 나라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전쟁 상황에서 군인이 책임감을 가지지 않으면 큰일 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평시에도 군인이 하는 어떤 일에 대해서 책임감을 더 크게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바로 그 점에서 그러면 가장 책임감이 없어서 가장 군인답지 않은 사람은 여기서 이 모든 얘기에서 누구냐라고 했을 때는, 첫째 그 사단장인 거고, 둘째 군 통수권자인 거예요, 지금 상황은. 그렇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요런 얘기나 하면서 빠져나가는 사람들을 이 정권은 계속해서 감싸고 있고, 여당 사람들은 그거를 붙들고 한마디 말도 못하면서 침대 축구 하고 있는 게 지금 우리 정치의 수준이라는 겁니다. 저도 91년도에 이제 군대를 갔다 왔는데 그때 군대 입대를 나랑 하면서- 똑같네. 아 그래요? 91년 몇 월이에요? 11월. 11월, 네. 7월. 제가 더 군번이 빠릅니다. 네. 어떻게 91년. 선임? 아직 안 태어나신 거 아니에요? 91년에 태어났죠. 82년에 태어났는데 왜 그러십니까? 그때 제가 선임이네. 그때 생각은 이랬어요. 정말 나는 군대 입대를 하면서 네. 우리나라가 침공을 당하고 전쟁이 나면 나는 우리 가족, 네.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내 목숨을 걸고 싸워야겠다. 싸울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군인들? 그렇죠. 그런데 조수진 변호사님 말씀 잘 해주셨듯이 평시에
이렇게 대민 지원 나갔을 때 그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지도자, 책임자, 상급자 이런 사람들은 군인으로서 자격도 없고 대통령으로서 자격도 없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격도 없다라는 게 저는 제 생각이에요. 진짜 이게 보수의 이슈라니까. 그럼요. 그래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 정권이. 그래서 저는 네. 최경영 앵커님 오늘 되게 좀 이렇게 화가 나서 말씀을 아니, 많이 화는 하시는데 별로 안 났어요. 네. 건강이 안 좋아요. 건강이 안 좋으니까 화내지 마시고 평소에 비해서 화가 덜 났어. 네. 세상에 평소에는 어떤 정도인 것인지. 네, 굉장히 격분을 합니다. 저도 윤석열 대통령만큼 격분을 해요. 그 최경영 TV 거기다가 경로설. 네. 아니 서로 격분하게 한번 맞짱한번 떴으면 좋겠어. 그 토론 좀 했으면 좋겠어. 모든 국정 현안에 관련돼서. 최경영 TV 커뮤니티에다가 이렇게 글을 매일 올리시는데 저한테 막 자동으로 떠요. 아 그래? 네. 거기 보면은 네. 뭐 분기탱천하셔가지고 화나는 게 막 눈에 보여서 건강이 걱정이 되는데 네. 세상 일 비밀 없고요. 잘못된 일 다 밝혀집니다. 결국에는. 밝혀지겠죠. 네, 네. 그리고 이러한 일은 시간상의 문제지 정말 국회에서도 국정감사 또 특검 이런 것들 통해서 사실관계가 밝혀지고 거짓말하고 책임 회피한 사람들은 다 처벌받아야 한다. 꼭 그게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얘기할 때 오셔가지고 라이브로 관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변 사람들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